decide to start with the controlled discharge of this water,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는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일 방한에서 2박 3일 일정을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말끔하게 해결된 건 없는 것 같고 정치권의 논쟁만 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민주당 입장에서 좀 보면 어제 그로시 사무총장 면담을 했고 오늘은 일부 의원들이 일본을 또 방문을 해요? 맞습니다. 야당 의원들 지난 4월에도 이 오염수 방류 저지하겠다라면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도 11명의 의원이 일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여론을 전달하겠다라며 일본을 찾았습니다. 의원단 명단에는 민주당 소속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의원들과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단 방일 첫날인 오늘은 일단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지사를 항의 방문한 다음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 농성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허.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기자회견을 연 다음에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이 도보 행진도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방류 저지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괴담 선동 정치 그만해라.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의 정치인 그리고 어민단체, 전문가, 시민단체와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와 관련된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이용해 사회적 지탄이 된 윤미향 의원, 윤지호 씨를 의원이라 칭송해온 안민석 의원 등이 방일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더군요. 이들이 지난날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 그 수준을 보면 그들의 일본 방문에 어떤 실익이 있을지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김준일 에디터, 오늘 간 방일단, 자,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하고 일본 국회 앞에서 이제 연좌 농성 등등 해서 일정들 이어가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정들 어떤 실익들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김병민 최고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해양 방류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험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단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네. 30년 이상 투기를 해본 우리가 이런 인류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사실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찬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수입 절대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할 경우에 상황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제소를 할 경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WTO에 우리가 일본이 제소를 했을 때 우리가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했어요. 네.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개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측정해봤더니 안 나오는데 왜 이거를 수입을 안 하느냐. 일본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응을 못 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논리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개별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지금 일대가 다 오염이 됐지 않느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먹혀가지고 지금 WTO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WTO 지금 당장 일본이 제소를 안 한다고 하지만은
국제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WTO 제소를 하면은 야 한국 정부 니들도 찬성했잖아.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정부가 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라면 야당이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반대한다라는 거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그럼 뭐 갑자기 우리 방류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어쨌든 남겨놔야지 이게 나중에 WTO하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해결할 수 있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걸로 뭐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어차피 답정너기 때문에 8월 말쯤에 아마 방류를 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죠. 일단은 뭐 우리 국민들의 우려는 이렇다라는 걸 이제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뭐 가서 뭐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자, 허지연 변호사,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얘기 좀 해보죠. 입국할 때부터 되게 험난했죠, 좀. 네, 뭐 일각에서는 폭행 빼고 다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위대가 공항에 나갔어요. 나가서 입국장 앞에서 아예 빠져나오지도 못했거든요. 뭐 각종 피켓, 뭐 맞춤 보고서 폐기하라, 방한 반대. 심지어 뭐 옛날에 그 우리 양키 고홈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로시 고홈 이런 과격한 말들이 쓰인 어떤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위대가 고성을 지른다거나 뭐 기빈용 출구 앞에 있던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인다거나 이런 과격한 어떤 행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 탑승한 항공편이 오후 10시 47분쯤 도착을 했는데 뭐 귀빈실로 나가려다가 안 돼서 2층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에 시위대 있다고 하니까 다시 또 귀빈실로 갔다가 나가지를 못한 거야. 2시간 동안 공항에서 머무르다가 결국에는 제2의 통로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시위대도 해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피켓을 설치하는 현수막을 펼치다가 이 경찰관 얼굴을 가격해서 안경을 파손시키는 바람에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뭐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일단 기가 조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숨을 푹 내셨어요? 네, 그게 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면담 자리에서 이 강도 높은 비판이 굉장히 이어지니까 이 안경 벗으면서 한숨도 쉬고 막 얼굴에 마른 세수하고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분이 뭐 과학자는 아니고 외교관 출신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것이 거의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입국장 시위의 어떤 과격한 방식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비판 간담회 자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렇게 감시하는 목소리라도 있어야지 앞으로 일본이 30년 동안 이걸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전하게 방류되는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로시 사무총장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 일정 부분 감내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보다도 이 자리에서 저는 정말 유의미한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후에 후속 검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IAEA 상주사무소 전문가 상주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해서 일본이 지금은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 어떤 처리수를 내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IAEA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상황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30년 동안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감시를 하고 특히 여기 한국 전문가도 참여시키는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설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가 토론이 진행이 된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로시 사무총장과 함께 면담을 했던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로시 총장에게 연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게 정보가 제공된 것도 아니고 관련 시설이 완벽하게 검증된 것도 아니면 이게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연기를 하는 게 맞다. 방류를 정당화하는 것을 IAEA 최종 보고서로 삼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진다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책임은 그러니까 한국이나 전 세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양이원영 의원 말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이 방류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으로 한 얘기일까요,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어 원문을 제가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양이원영 의원의 지금 표현이지 실제로
지금 그로시 총장의 표현이 어떻는지 그로시 총장한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그로시 총장 입장을 좀 추정을 해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일본과 그냥 단순히 IAEA 간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IAEA의 그 검증 과정을 보면 6차에 걸쳐서 검증을 했는데 교차 검증을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IAEA 내에 뭐 세계 연구소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스위스 6개 국가의 연구진이 참여를 했고 보고서를 보내서 또 이거 교차 검증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뭐 마셜 군도에 있는 그런 이 국가라든지 해서 다 포함을 해서 제각기 교차 검증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아마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있다면 좀 더 그러니까 양 의원이 좀 더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표현을 했다. 근데 이제 너무 단순하게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회피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이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해석을 해드리는 건 좀 무모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그로시 사무총장도 내한을 했지만 어쨌든 여야의 공방은 이렇게 극과 극, 평행선을 계속해서 쭉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단식이 일정 시기를 넘어가면 건강 손상이 너무 커서 이제는 뭐 충분히 마음도 결의도 보이셨으니까 좀 중단하셨으면 그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또 누군가 좀 적절히 맡을 필요가 있어서 그 역할도 좀 이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고민을 해도 그렇게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고야. 김준일 대표, 저는 저 발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고민을 해도 크게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하고 일본에 찾아가고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이 상황 바뀌지 않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외교는 어쨌든 정부가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이제 야당이 뭐 야당 외교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의원들 간의 교류나 뭐 이런 것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에 좀 기대서 강하게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가 바뀌지 않으니 이제는 좀 뭐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서 이거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5일 동안 단식했으면 건강에도 좀 우려가 있으니 그래서 조금 전에 단식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소식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계속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리고 장기간 동안 해양 투기를 했을 때 이거의 부작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야당이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민주당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할 때 이 뒤에 백판이라고 하죠. 봤더니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그 사진을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이거 무슨 뭐 어떤 결기인가요? 뭔가요? 이거? 그러니까 뭐 한일전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정략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정무적으로 이를테면 이게 조금 일본에 맞서는 일본의 무단 투기에 맞서는 뭐 이순신 장군 한 뭐 야당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뭐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거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종우 시장님,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조금 전에 이제 리투아나로 출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떨까요? 이제 정상끼리 만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일본 언론들 보니까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양해를 구할 거다 이런 보도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방류가 8월 1일이니까 또 우리 국내에 이 반대 여론도 충분히 기시다 총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만남에서 뭐 만남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어떤 정상회담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두 국가 다 업저버 자격으로 가는 거니까 잠깐의 어떤 만남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언급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일본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부분, 최소한 정상들이 잠깐이라도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라고 보여지고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의제도 지금 설정하지 않았지만 네네. 그러나 만약에 이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서로 논의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최우선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언급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특별한 합의가 있거나 수입물, 농산물을 해제한다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양국 정상 차원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제 다뤄질 텐데, 자,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식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인사 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합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과연 언제 만날까 정치권에 관심이 상당히 쏠렸는데 드디어 회동 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 부분 좀 풀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두 사람 회동 날짜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잡혔어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이번 주 초에 서울 모처에서 만날 거다, 이 정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민주당 내일 저녁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남이 성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는 만남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막걸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양측에서 배석자 1명씩 총 4명이 참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내일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 예정입니다. 내일로 바로 잡혔습니다. 허전 변호사, 이렇게 만나기로 했으면 양측에서도 두 분이 만나서 좀 좋은 얘기 하시겠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나오는 얘기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해석들이 또 많이 붙더라고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저는 이 두 사람 보면 뭔가 민주당 내에 두 개의 태양이 자꾸 서로 누가 더 밝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회동 성격을 두고도 신경전을 상당히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요, 이 회동의 성격을 그냥 인사 차원이다, 예우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당 상임 고문인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잖아요, 1년 만에. 그러니까 그렇죠. 인사 차원의 자리인 만큼 뭔가 특별한 목적이나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고 이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상임 고문 이 역할에 맞게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구심점이 없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역할이 더 강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겨냥하고 상임 고문이라는 역할에 딱 한정 지으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사진만 찍고 올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인 만큼 당연히 그에 걸맞는 알맹이 있는 얘기가 오가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거든요. 지금 현안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사진만 찍을 거면 뭐하러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의 성격을 두고도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입지를 좀 더 강화하려는 계기로 만들려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일, 어쨌든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그전부터 시선이 많이 쏠렸는데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싸움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번 정부 탓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여야 대표 만나는 것도 힘들고, 여야 대표 만나는 것도 힘들고, 원내대표랑 대통령이랑 만나기로 했다가 다 깨지고 참 안 통한다. 근데 당 내에서까지 안 통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사실은
더 소위 말해서 현역 강자가 좀 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비난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라고 해도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은 먼저 찾아가서 뭐 호남에서 행사하고 있으면 먼저 그냥 불쑥 찾아가가지고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 때 훨씬 포용력 있는 당대표의 모습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제에 대해서도 이거 선을 그을 게 아니라 정치 선배님의 말씀 제가 경청하고 많이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오는 게 먼저부터 이거는 단순 인사 차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속 좁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정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좀 통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막걸리를 5병이나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들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못다한 책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부분까지 골라보고 싶을까요? 여길 쭉 들어오니까 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어요. 허준 변호사, 이렇게 양측에서 만나기 전부터 이제 기싸움을 한다는 건 만나서 정말 서로 간에 해야 될 얘기가 정말 다 동상이몽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접점 같은 건 또 잡히고 이러진 않나요? 상당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장동 의혹을 꺼내 들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의혹 등으로 지금 굉장히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귀국을 해서 뭔가 당내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귀국해서 얘기한 그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당내 혁신과 개혁의 방향을 도덕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어요. 결국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사실상 두 사람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단 하나 그래도 두 사람의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총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총선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거기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입지랑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목표는 같은데 그 핵심이나 이 목표로 가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뭔가 화합하면서 유연하게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꺾겠다는 느낌으로 갈등을 이어갈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시장님,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자 앞으로 민주당을 통합하는 그런 차원이냐 아니면 또 다른 계파 갈등이 더 벌어지는 이런 부분에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만남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내일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가리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비공개라는 점이 바로 그런 생각을 낳게 해요. 왜냐하면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마 합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발표는 첫 번째, 현 정세가 굉장히 암울하다.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첫 번째 합의하고요. 두 번째는 총선 승리를 꼭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를 합의했다라고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에서 이야기해야 될 건 총선 승리라고 쓰고 공천 확보라고 읽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이 왜 귀국을 했으며 그다음에 왜 면담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던 비명계를 대표해서 이 비명계가 공천 학살을 그렇게 당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한 번의 만남에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내일은 확실하게 자신이 어떤 지금 정파의 수장,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비명계를 대표하는 한 정치인이다, 당내. 그것을 지금 확인시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 공천과 관련돼서의 끊임없는 어떤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일재 에디터, 지금 이종훈 실장이 이제 공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혁신위가 닻을 올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혁신위의 또 그전의 사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룰을 어떻게 좀 정비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전현직 대표가 만나서 공천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 이거는 혁신위한테는 치명적인 상황 아니에요? 아마 공천 얘기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왜 내일 만나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밀실협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은 이게 새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호 간의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테면은 본인을 끌어내리고 이제 차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파 갈등도 타협이 가능할 때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만약에 밀실협상 했는데 저쪽에서 몇 석 달라고 그랬다. 네. 이게 만약에 언론 플레이로 나갔으면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혁신위도 지금 약간 표류하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강하게 오히려 기회가 되죠. 그러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태 정치 다 일소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혁신위가 오히려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 입장에서는 밀실 협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을 해봤는데 내일 과연 두 전직 이 대표가 만나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곧 취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양평도로 특혜 공방 2라운드, 잠실 20분, 이대로면 20년입니다. 네, 12만 양평 국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서울 양평 구간 고속도로 사업. 오늘 오전 양평 군청 앞에 이 사업 중단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잠실까지 20분, 이대로면 20년 걸린다. 이런 절박한 호소가 적힌 손 피켓이 눈에 띄는데요. 차로 2시간 걸리던 거리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이 도로 사업, 얼마 전 전면 중단이 됐죠. 휴일인 어제 비 내리는 아침, 양평 군수 민주당사 앞을 직접 찾았습니다. 양평 국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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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도 우리 양평 국민들의 애통함과 비통함을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가 우리 양평 국민들의 눈물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양평 국민의 염원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트위즈가 토지를 빚어서오면서 급기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멈춰주실 것을 함께하신 국민들과 15만 5천 양평 국민의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모두 통과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는 과정엔 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요. 원안에서 종점이 변경되는 과정에 민주당은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 도로사업 총책임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면 백지화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네, 원희룡 장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 대표와 장관직 또 당 간판을 걸고 싸워보자 놀부심보다라는 논쟁도 붙었는데요. 이게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시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됩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근데 이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네, 원희룡 장관 오늘도요.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 확실히 차단하겠다. 양평 군민이 안타깝지만 국토부고 추진하고 싶지만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사업 재추진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2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 이 정쟁에 지역 염원이 희생됐다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원안대로 재추진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 노선 인근에 이번에는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특혜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 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개발 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주장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정동윤 전 군수님 땅은 거기에서 길이 없는 산을 넘어가야 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 혜택 특혜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 민주당이 또 그 다른 노선을 제안했다면서요? 그 이야기하고도 또 맞지 않잖아요. 네, 국민의힘은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주장한 이 변경안, 수정안 또한 2년 전엔 민주당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었다. 또 해당 노선 나들목 인근에 김부겸 전 총리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불을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알고 보니 파면 팔수록 민주당발 가짜뉴스만 증명되는 파파가입니다. 무려 6년 전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에도 양평 고속도로 수정안과 같은 안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미래를 예측하는 재주가 있어서 2017년부터 특혜를 주려고 수정안을 검토했겠습니까?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검토했던 수정안에 가짜뉴스로 특혜 시비를 거는 민주당 행태는 목불인견입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일단 이 12만 군민의 염원이 담겼죠. 예비타자성 조사까지 통과가 됐는데 한순간에 엎어진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상실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평 국민들이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거나 네. 또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6년 전에는 처음에 6번 국도, 우리가 네. 서울 시민들이나 혹은 경기도 주민들이 양수리, 두물머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거기에 정약용 선생 생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 6번 국도를 타면 사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게 이제 6년 전에 그 6번 국도의 필요성 때문에 참 원안이라고 표현되는 그 루트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양평군청을 비롯해서 그 밑에 쪽 강상면, 강하면이라고 하는 그 일대에
새로운 어떤 도시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처음에 원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노선 이외의 그 밑에 라인에서 아니 우리가 양평에 땅을 이렇게 내주면 우리 양평 군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목소리가 나오면서 2021년에 당시에 최재관 양평 지역위원장,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그다음에 당시에 양평 군수, 민주당 군수가 함께 당정 협의를 갔습니다. 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양평 군민들을 수개월간 만나서 6개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원안보다는 강하 IC,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발표한 네. 그 라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기사가 양평 시민의 소리 등 당시 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한 대로 아니 그 안은 원래 지금 민주당이 양평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낸 안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지금 무슨 로드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게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바로 지금 세종시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의 IC, 인터체인지를 바로 변경시킨 다음에 자기가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해갖고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이게 특혜 의혹이다라고 시위를 벌였던 게 다시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해찬 로드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의 그런 어떤 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이건 진짜 양평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네. 양평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준 에디터님, 지금 양평군에 여론조사 하자, 주민투표해서 뭘 더 원하는지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주민들 입장도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최악인 게 이게 소지역주의가 생겨서 어쨌든 우리 쪽으로 오면은 그쪽에 집값이 뛰니까 이제 양서면으로 하자, 강상면으로 하자 이제 지금 소지역주의까지 생긴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거를 백지화를 하면서 이 논쟁이 촉발된 거고 팩트체크 몇 개를 해보면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180평이거든요. 네. 대지 건평 60평인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강화 IC를 거기다 신설하자고 지금 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거죠.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땅은 지금 10,000평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유가 이게 6번 국도의 정체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21년 4월에 0.82 BC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그리고 AHP 정책성은 0.508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수익성은 안 나지만은 하도 막힌다고 6번 국도가 막힌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만들어라라고 양서면에 만들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6번 국도 바로 위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론조사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국가의 기본 근간이 흔들립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 여론조사 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돼. 만약에 노선을 바꿔야 된다라면 정말로 그러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네,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이 원희룡 장관 이 전면 백지화 이 발언을 놓고도 배경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누군가를 바라보고 급발진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여권 반응 먼저 듣고 오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사정을 뭐 얼마나 알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도 아예 전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도 야당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 문제 맨날 의혹 제기하고 김정숙 여사 옷까지 의혹 다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취소하고 백지화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 에디터님, 조금 전에도 원희룡 장관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대통령실은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의 뭐 개인 정치다, 뭐 급발진다 이런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하고는 본인이 상의 안 했다라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고 당하고는 지금 상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 정치인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에 약간의 합리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갑자기 직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2011년에 무상급식 직을 걸고 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4선째 하시면서 절대 직을 건다는 얘기 안 하시거든요. 예,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가 그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만약에 이걸 뭐 개인 정치를 하려고 했다라면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고, 이게 아마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두고두고 꼬리가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뉴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건 사고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택시를 탄 여성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려고 딱 내밀었더니 잔액 부족이 떴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이걸 빌미로 이 여성 승객에게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허전 변호사,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네, 사건은 작년 8월에 새벽 4시쯤에 광주 동구에서 20대의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이 택시 기사가 저지른 일인데요. 도착한 뒤에 결제를 위해서 이 체크카드를 냈는데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된 거예요. 네. 그럼 손님인 이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하겠죠. 그랬더니 조수석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를 하고 이 신체 접촉을 하면서 강제추행 행위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손님을 데리고 뭐 주차장으로 또 이동을 해서 한적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이어갔다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명확하게 밀치면서 거부 의사를 계속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힘으로 제압한 뒤에 이런 범죄 행각을 이어갔다는 거고요. 법원이 택시기사 범행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엄청난 두려움과 어떤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이 택시기사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피해자가 밝히고 있고 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들을 고려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댓글들 보면 지금 얘기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거 형량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뭐 일단 유사강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1년 양형 기준에 따르면 1년 8개월에서 한 3년 4개월 정도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판단을 해서 가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물론 이게 뭐 지금 전과가 없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 의사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보는 법감정에서는 이게 과연 감안해줘야 되는 요소냐 이렇게 분노하고 반발하는 그 마음은 저도 똑같고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만요.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렇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초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국민 법감정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러면 자 민지숙 기자, 이 성범죄 관련해서 오늘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성범죄 전력에 있는 인물에 대한 취업 제한 어디까지 할까 이런 논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개정안이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 기관이 3년 만에 추가가 됩니다. 네. 좀 더 넓은 기관에 확대해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막겠다라는 법안인데 여기에 키즈 카페랑 놀이공원은 끝내 추가가 되지 않아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범죄자가 이 키즈 카페는 취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성범죄 전력을 뭔가 확인할 수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수많은 아이들이 오고 가는 곳이지만 아동 청소년이 관련 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아무리 보호자가 동행을 한다 그래도 키즈카페의 주 고객은 아이들인데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직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화관과 PC방은 되는데 왜 키즈카페는 안 되나? 뭐 이런 어떤 의혹을 다 가지실 거예요. 영화관과 PC방은 아동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소아성 범죄가 훨씬 더 형량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아성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키즈카페거든요. 또 키즈카페를 부모들이 왜 이용을 할까요? 그 키즈카페에 가면 그건 안전하다. 라는 생각 맞아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뛰어놀 수 있게 하고 한숨 돌리면서 맡기는 것이죠. 그 공간
공간을. 그런데 그 공간은 위험해도 된다? 영화관과 PC방은 더 위험하다? 이런 발상 자체가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는 쪽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구나. 역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아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찌를 차고 있을 때 그 발찌가 아이의 저기 앱에 뜹니다. 그 소아성 범죄자가 차고 있는 발찌가 나한테 얼마나 접근하는지까지가 앱에 뜰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결정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허지원 변호사. 조금 전에 이제 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나왔고 지금 성범죄자 얼굴하고 주소 신상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거. 네,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또는 확정 판결이 있은 지 30일 안에 이 자신의 실거주지를 경찰서로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거주한지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게 시스템상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력이나 이 체계 자체가 사실상 좀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자들이 자기 실거주지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여기 산다고 해놓고 금세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면 실시간 추적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범죄자 가봤더니 일식집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서울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무려 8명이 교회에 살고 있는 걸로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잠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지가 된 주소를 가봤더니 성범죄 8명이 교회에 다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범죄자가 자기 실거주지라고 등록해서 거기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데 살면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건들도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을 좀 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성범죄자 집, 성범죄자 차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상으로 어느 정도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일식집에 살고 교회에 살고 이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진단을 해서 치료할 부분이 나오면 그거를 빨리 치료를 해야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것처럼 치료한 부분이 요만큼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치료해서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연분만으로 인해서 태어난 판다 푸바오 다들 아시죠? 이 푸바오의 일일 매니저를 구하는 이 구지간이 올라왔는데 와, 지원자 어마어마하게 있었답니다.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허지원 변호사. 몇 명이 지원했길래 지원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일 아르바이트 하루만 하는 거예요. 네. 3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원자가요. 무려 14,000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3명 필요한데 14,000명이 지원했다고요? 네, 경쟁률이 뭐 4,540대 1에 달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푸바오가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돈 안 주고라도 지금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상황이에요. 푸바오 202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잖아요. 네. 자이언트 판다 커플인 이 러바와 아이바오의 아이인데요. 이 사육사와의 애정어린 모습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아르바이트색의 주요 업무는요. 이달 20일에 푸바오가 생일이라고 합니다. 아, 생일이에요? 네, 오. 생일 파티를 앞두고 이 사육사와 함께 선물과 식사를 준비하는 하루 아르바이트인데요. 근데 꼭 푸바오 인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루 아르바이트 하는데 시급이 50만 원이래요. 시급이 1시간 일하는데 50만 원 일당 받는다고요? 활동비 50만 원. 그러니까 활동비니까 시급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푸바오도 보고 돈도 이렇게 많이 벌고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진짜 일일 하루에 1시간 일하고서 50만 원이면 진짜 저도 지원해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푸바오 인기 상당히 뜨겁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런 인기를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으련만 곧 떠난다면서요, 우리나라? 네, 푸바오는 지금 멸종 취약종이에요. 전 세계 판다가 1,8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중국이 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싱턴 조약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판다를 보내더라도 소유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 형식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돼서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는 이 생식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그 정도 성년이 되면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푸바오를 중국으로 보내는 협상도 이제 7월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돌아가는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제 돌려보낼 것인지는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도 푸바오와 사육사의 사랑이 너무 이제 보기가 좋으니까 아니 푸바오 한국에 놔두면 안 되냐 뭐 이런 저렇게 얘기가 막 사육사한테 이렇게 막 비비고 하네요. 네, 너무 애교 많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육사 할아버지 너무 이제 보기가 좋은데 푸바오 한국에 그대로 두면 안 되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푸바오 가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사육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푸바오를 위해서는 보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환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지숙 기자,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왜요? 곧 경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호. 중국 광영 매체 보도로 바로 이 푸바오 동생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야, 나왔습니다. 그래요? 중국 CCTV 보도에 따르면요, 푸바오의 엄마인 아이바오와 아빠인 러바오가 이달 안에 둘째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밤낮으로 둘을 돌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에버랜드 관계자는 판다의 특성상 출산 한 달 전까지도 확실하게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전했지만요. 이 푸바오의 사주에 남동생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누리콘까지 나올 정도로 이 둘째 소식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저도 푸바오 이제 애기들하고 이제 보러 가면 한동안 눈을 못 뗐는데 우리 푸바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뭐 판다가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뭐 보기도 실제 힘들고 뭐 애니메이션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리고 이 귀여운 행동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돌아간다니까 너무 아쉽지만은 빨리 동생 만들어서 빨리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지숙 기자의 설명처럼 그리고 김준일 에디터의 기대처럼 푸바오의 동생이 만약에 탄생한다면 프레스룸 라이브에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